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전주로 학교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유롭고.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다 도시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생겨. 그래서 노동자 자본가를 어떻게 생겼냐? 이런 단순히 경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급 투쟁적으로 설명하는 게 막수이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사회는 누가 변화시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계급 투쟁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오준희 동지가 읽을 수 있나? 오준희 동지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박관우 동지가 있고. 오준희 동지 안 된가 보다. 자, 그 박관우 동지가 다음에 있고, 저기 잠깐만요. 이거 박관우 동지 봅시다. 계층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분류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지식인층, 국민 등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신분이나 계급도 계층 분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주의를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법 앞에 평등이 보장받지 못했던 자본주의 이전의 정치적 주의를 왕, 비록, 평민, 국민 등으로 표현됩니다. 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계급부터. 우리 맨날 계급 해야지. 계급은 경제적 이해관계죠. 경제적 이해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지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노동자 고용해서 월급 주죠. 8시간 동안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경제적 지배관계. 그래서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되죠. 경제적 계급. 그 다음에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농민들은 이 땅에서 일하죠. 그래서 농민. 생산이 다르죠. 생산관계. 이게 계급이라는 거예요. 신분. 신분은 우리 많이 했죠. 신분은 정치적, 사회적 유계질서.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정치적, 사회적 유계질서고 여기에 근거해서, 그죠? 여기에 근거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도, 그죠? 여기에 종속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분이에요. 정치적 지배관계. 그래서 당연히 왕, 그죠? 왕이 제일 높잖아. 그 다음에 귀족,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그죠? 이게 신분이요. 왕이 지배하잖아요. 귀족은 평민을 지배하잖아요. 노예는 더 자유를 완전히 박탈. 이게 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너무 뭔지 알죠? 너무 직업은 뻔해.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부문이라는 말도 많이 써. 부문은 뭐 이 사회 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 노동자, 그죠? 그 다음에 여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청소년, 이런 게 부문이겠죠? 남성, 이게 부문, 이렇게 되겠죠? 과제는 뭘지 알죠? 과제. 노동자라면 노동해방, 여성이라면 여성해방,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인권, 이런 게 과제. 그 다음에 계층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다양한 기준. 그러니까 계층이 가장 어려운 거지. 다양한 기준. 뭐 경제적인 거, 계급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앞에 나온 것처럼 신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직업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부문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제일 넓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계급이다. 그럼 왜 그랬냐? 신분은 사라졌어. 이 신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격적 지배야. 인격적 지배. 엄마하고 자식적 같은 관계야. 그죠? 이게 인격적 지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체벌도 할 수 있죠. 필요하면은. 그리고 종속되잖아. 이게 인격적 지배야. 근데 성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격적 종속이죠. 지배 종속은 없다. 그게 법 앞에 평등이죠. 법 앞에 평등.
대통령하고 나하고 법 앞에 평등하죠. 대통령 나하고 법 앞 개인하고 법 앞에 평등해. 대통령이 도둑질해도 나중에 처벌받고 내가 도둑질해도 처벌받고 대통령이 내 회생활에 간섭할 수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특징은 신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소멸됐다. 자본주의의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하는 거고,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신분이 없다는 거야. 신분이 없다는 거는 법 앞에 평등. 그래서 이걸 형식적 평등이라 그래. 형식적 평등. 이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되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야. 자본주의 초기에 야, 이 노동자야. 이 노동자와 사장이 근로계약을 맺잖아. 근로계약을. 야,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평등하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근로계약을 맺은 거잖아. 그죠? 평등해. 평등. 과연 근데 평등하냐는 것 같아. 노동자는 몸이죠. 몸을 팔지 않으면 죽죠? 굶어 죽어. 죽는다. 그러니까 어때? 죽지 않으려면 어때? 일해야 되죠. 몸을 팔아야 되죠. 근로계약을 맺어야 돼. 근로계약. 그런데 어때? 그러니까 사장은 그걸 알고, 그죠? 사장은 그걸 알고 어때? 되도록 싸게 그리고 길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노동자는 어쩔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사장한테 몸을 팔아야 돼. 사장은 너 싫으면 말어.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은 자야 먹지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하려면 나한테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이제 노동자와 사장의 형식적 그 평등이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야 네가 지금 우리 최저임금법이 이제 최저임금법 없을 때 최저임금법 없을 때 자, 너 굶어 죽겠구나. 그죠? 거의 굶어 죽, 너 한 달에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만 줄게. 싫으면 말어. 너 굶어 죽던지.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50만 원 받고 일할 수밖에 없겠죠. 간신히 쌀만 사 먹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야, 니들이 50만 원에 합의한 거는 자유롭게 네 의지로 한 거잖아. 뭐 사장이 너한테 강요한 거 아니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50만 원 주고 임금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임금 계약은 합법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자유계약이라는 거예요. 자유계약. 그죠? 근데 이 자본가들은 바로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이죠. 잘못된 계약을 강요하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만드는 거예요. 최저임금법. 또 이것뿐만 아니야. 나는 자식이 5명이야. 식구가 부모까지 10명이야.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야, 너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나는 근로계약을 하자. 공장에서 근로계약을 하는데 너 돈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근무하자. 너 일요일날도 돈 벌어야 되잖아. 일요일날은 내가 봐줄게. 일요일날도 날마다 가는데 일요일은 너도 좀 쉬어야지. 가족이랑. 그래서 일요일은 8시간만 일하자. 이런 계약을 맺나, 근로계약.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자유야. 그래서 옛날에 이게 다 자유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동자들이 일찍 죽어. 노동자 수명이 단축된다. 혹사해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개입해서 안 돼. 하루에 8시간을 기준. 야간 노동하도 하루에 12시간을 절대로 넘으면 안 돼. 이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즉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맺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루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어. 왜? 재산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잘못된 계약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루소는 뭐라냐면 인간다운 삶을 하려면 죽지 않을 만큼, 그죠?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재산이 있어야 돼. 최소한의 재산이 있어야 돼. 최소한의 재산이 없으면 인간은 재산이 없는 자는 자기 몸을 팔아야 자유롭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게 다 뭐 기본소득도 다 비슷한 얘기겠죠. 그리고 저것도 비슷하죠. 뭐야? 기초생활, 그죠? 기초생활 이런 거 다 국가가 이제 책임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게 이러한 자본주의야. 그래서 신분이 폐지됐지만, 즉 형식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아까 누가 읽었죠? 방금? 그러면은 함계남 동지 이거 보이면 읽어보세요. 자, 함계남 동지 가만 있어봐. 잠깐만. 이창울 동지도 들어왔네. 함계남 동지 안 들리나 보다. 그러면 이거 저기 그 오진희 동지는 이거 보여요? 그럼 우리 박관영 동지 읽어봅시다. 계급은 부합해. 보여요. 네, 읽어요. 그냥 읽어. 예. 박관영 동지 그냥 읽어요. 네? 보여요? 그러면은 오진희 동지가 읽어주세요. 계급은부터 예. 계급은 법 앞 비평등이 실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소유관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본가, 노동자, 소장농, 소자상가, 농민,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이외에 다양한 계층 분류가 가능합니다. 중간층이라고 하면 고소득 노동자, 안정적인 자영업자, 영세기업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가와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본가의 양대는 자본주의 양대는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러면 혼자서 영업하는 가게 주인은 자본가의 노동자예요. 박관영 동지. 혼자서 영업하는 가게 주인은 자본가야 노동자야. 1인 사장이지. 사장이면서 동업. 그렇죠. 그 예매모아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영업자가 바로 중간층이야. 알겠죠? 자영업자 중간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봉이 2억 받는 사람 전문직이죠. 누굴까? 변호사 칩시다.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회계사는 자본가예요, 노동자예요? 변호사 회계사는. 물론 여기 자영업자도 있죠. 자기가 개소 시간 사람이 있어요. 개소 시간 사람은 당연히 자영업자인데 그게 아니라 월급 받는 변호사 회계사. 노동자죠, 노동자. 아무리 돈을 많이. 근데 어때? 그 사람은 고소득 노동자죠. 자기가 피지배 계급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변호사나 의사들이 나는 피지배 계급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런 고소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중간층이라는 거예요. 중간층. 중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어요. 이 중자는 그죠? 이 중자는 당연히 너무 명백해요. 무슨 자? 가운데 중자겠죠? 중간이니까, 그죠? 이 중산층은 무슨 중자일까요? 이거 생산한다는 자 있잖아. 이 중간층, 이 중산층은 무슨 뜻일까요? 사는 생산이고.
무거운 무거운 오,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언론이라는 데서는 사기치는 거. 역사적으로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저기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이 중자는 역사적으로 무거울 중자. 아유, 우리 무거울 중자가 여기 있다. 이 무거울 중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본가를 말해. 자본주의 부르주아. 뭐 푸티 부르주아도 중간이니까 중간 부르주아를 말 중산층 시민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계급.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 아우 중산층이 두터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중간층이 이 중산층이죠. 이 중간층이 마치 어떤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 중립이고 그다음에 평균이고 그죠? 이 사회의 어떤 균형자이고 조종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말하죠. 그죠? 이 중간층. 그래서 이렇게 말해.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그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가 중간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층 혹은 중산층이 좌우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우리 저 여론조사 하면 뭐라 그래? 여론조사 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중간층, 무당층한테 지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말 하신 분이 이런 가운데 중자 이런 것들이 마치 계급 대립, 양자의 계급 대립은 극단적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고 안 좋은 거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 평균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좋고 사회는 이러한 가운데 평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혹은 중간층이에요? 아니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지배계급이죠. 우리 사회 재벌, 정치인, 엘리트 이런 애들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무슨 중간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근데 조중동 같은 애들이 맨날 중간층이 어떻고 중산층이 없고 그런 말을 사기치는 거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재벌, 정치인, 엘리트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 저는 중간층을 대변하게, 중산층을 대변하게, 중간층을 대변 이런 애들이 그런 말을 해. 특히 보수 정치인이. 그래서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중산층, 중간층이라는 말을 또 역사책에서 말하는 중간층은 이 가운데 중자가 맞지만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거는 부르주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계급.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자를 썼냐 그러면은 바로 중세 말 자본주의 초기에 이 시민계급 부르주아죠. 부르주아는 바로 누구의 사이에 있었어? 귀족과 민중들의 사이에 있었죠?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마치 부르주아 시민계급은 귀족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부르주아가 귀족과 민중들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평균적이고 균형자고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즉 부르주아 계급을 미화시키는 단어가 바로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조중동 같은 데 다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거 읽었었나 방금? 이거는 안 읽었죠? 자 이거 바꿔는 거 읽어봅시다. 자본가와 노동자 양 계급이 형성되던 초기 시설이다. 즉 양 계급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 다양한 경제적 기회가 줬던 농민, 수공업자, 상인 귀족 등이 노동자와 자본가로 대별되는 과정이다. 생산수량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가 발생했다. 자본가 계급은 상인, 수공업자, 자영농과 같은 수다상가, 자본주의에 적응한 공동기구,
열대 왕정은 특허를 받은 특권층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자, 신분은 어떻게 붕괴됐는지 봅시다. 신분의 소멸.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운명이 있죠. 영국의 국왕은 어떻게 됐어요? 영국 국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왕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굴림이라고 해. 굴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통치는 누가 할까요? 영국의 통치, 실권자, 실제 권력, 정치력 하는 통치자는 수상이지, 수상. 그죠? 수상. 그래서 영국의 국왕은 형식적인 왕으로 살아남았다. 그죠? 영국의 귀족도 마찬가지죠. 귀족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형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영국의 혁명은 어때? 영국의 혁명은 부르주아와 중세 귀족의 타협이야. 그래서 부르주아하고 귀족이 타협한 거야. 부르주아가 귀족들에 야,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면 너 안 죽일게. 왕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만 듣고 수상 말을 듣는 거죠. 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부르주아와 중세 귀족이 타협했기 때문에 국왕은 살아남았어요. 형식적 왕을. 자, 다른 나라 봅시다. 러시아 황제는 어떻게 됐어? 박근혜 군지 러시아 황제는 어떻게 됐어? 짜였나요 그때? 짜루. 혁명이 났을 때 어떻게 됐죠? 뭐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소비에트죠. 혁명군, 사회주의 혁명군. 소비에트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죽었어, 그냥 죽었어. 또 재밌는 얘기지. 마지막 황제 봤죠, 영화? 안 봤어요? 봤어요. 마지막 황제. 영화. 봤어요. 우리 한겨레 동지 봤어? 네. 중국의 마지막 황제는 뭐가 됐어요? 여기 뭐 타협이 돼가지고 형식적 왕이 됐어? 러시아처럼 죽었어? 아니면 뭐 어떻게 됐어? 마지막 황제는. 영화. 생각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 기억 안 나? 네. 정원사 노동자가 됐잖아.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성이 자금성이지. 네. 자금성의 정원사 노동자가 됐어. 정원사 노동자. 중국 공산당이 마지막 황제를 데려가지고 사상교육을 시켰어. 근데 너는 봉건제의 지배계급에 우리가 널 죽일 수도 있지만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네가 이제 신분 이렇게 해서 다시 노동자로 태어나서 사상 의식화시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황제가 그 대신 중국 공산당이 특혜를 준 거지. 너 어릴 때 자금성에서 먹고 자랐잖아. 우리가 특혜를 주겠다. 너 어릴 때 왕이었던 그 자금성의 정원사 노동자가 돼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살아. 이게 이 마지막 황제. 그 첫 장면이 뭐야? 이 자금성의 노동자가 된 그 황제가 자기가 어렸을 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몰래 숨겨놓은 거 있죠. 숨겨놓기 있죠. 보물찾기. 그거를 딱 꺼내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 어릴 때 황제일 때 거기다가 숨겨놨단 말이야. 그걸 딱 찾으면서 옛날 생각을 회상하는 게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왕들은 이렇게 살아남거나 노동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은 어떻게 돼요? 귀족들. 귀족 똑같겠죠? 대귀족들. 연금. 땅 팔아가지고 연금 수령자. 재주가 좋은 놈은 자본가. 이것도 못하고 재주가 못한 놈은 몰락했죠? 몰락해서 뭐가 돼? 노동자가 되는 거지. 소귀족들, 기사들 이런 사람 노동자가 됐겠죠? 열심히 한 놈은 거기 가지고 뭐 하겠지만 자영업하다가 실패하면 노동자가 됐겠지. 우리 동학의 누구야? 최재우. 그죠? 전봉준도 양반 출신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럴 거 아마. 글이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최재우, 동학 이런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이죠? 몰락한 양반. 막스도 몰락한 양반이에요. 막스, 엥겔스 다 몰락한 양반. 그래서 귀족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화된다. 그래서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와 중세 말기와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귀족들은 눈치 빠른 놈, 책사 빠른 놈은 자본가로 바뀌고 엄마 재산만 믿고 도박질이 나오고 여자들이랑 놀기만 한 놈은 재산 다 써서 노동자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봉건 귀족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거. 그러면은 저거는 농노는 어떻게 됐을까? 농노도 부지런한 애들은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됐겠죠? 똑같아. 돈을 모아가지고 자영업을 했겠죠? 자영업이 잘 되니까 자본가가 됐겠죠. 이게 잘 나간 놈이야. 뭐 그저 그런 놈은 그냥 평생 노동자로 살겠죠. 그냥 노동자로. 근데 어떻게 있어? 농민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농민인데 너 일하기 싫어. 그래서 뭐가 돼? 불황자가 되는 거야. 불황자. 도시의 불황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인데 요즘 개념 노숙자 중에 일 안 하는 사람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농촌에서 도망 나온 농노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불황자가 많이 돼서 불황자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도시에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불황자가 될 수밖에 없지. 두 번째 그냥 일하기 싫은 거야. 돈 생기면은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불황자. 그래서 이 불황자들이 어떻게 강제 노동 수요에다 시키죠? 강제 노동 수용소.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때 뭐 있었어요? 노숙자 잡아가는 데가 뭐 했었어? 그렇지, 형제복지원. 이거 똑같아. 중세시대 때 바꿔온 거야, 형제복지원. 왜 잡아갔겠어? 노숙자 새끼들 일을 안 하는 데야. 저 새끼들 잡아가서 뭘 시켜? 노동 훈련을 시켜야 돼.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가서 노가다를 타면 먹고 사는데 왜 노숙자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데리고 가서 강제 훈련. 바로 중세 때 잡아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 그럼 도망가잖아. 도망가면은 이마에다가 찢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저 새끼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른 놈이야. 불황자야. 이렇게 돼, 불황자. 심지어 불황자를 뽐보기로 사형도 시켜. 왜? 노동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농노를 노동계급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노동자가 되려면 어때? 노동 훈육, 노동 규율에 해야 되는 노동 규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불황자들이야 봐라. 그래서 죽여, 처형해. 그래서 이 농노를 노동자로 만드는 과정이죠. 훈육이죠. 노동 훈육. 이 과정이 말로도 좋게 된 데 있지만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사형하거나 태형하거나. 야, 왜 일을 안 해?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바로 본원적 축적이라는 거야. 본원적 축적. 자본주의가 처음에 본원적 축적. 그래서 막스가 뭐라고 하냐면 본원적 축적. 자본주의는 온몸의 구멍에서 콧구멍, 땅구멍,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그죠? 피를 질질 흘리며 태어났다. 그죠? 피를 질질 흘리며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력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폭력. 어떻게? 불황자. 그죠? 불황자를 노동자로 만들게 해서 강제로 노동규율하는 이게 불황자야. 또 어떻게? 아까 말했죠. 엔클로즈 운동을 했죠. 울타리. 그죠? 울타리를 땅을 착취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소작인들이죠? 소작인. 농민들을 추방시킨 거야. 이렇게 폭력적으로 했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지금은 겉으로 봐서 뭐 법대로 다 하고 했지만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래서 막스가 자본주의는 온몸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태어났다는 거야. 폭력적으로. 그래서 토지조사랑 우리 국사에서 토지조사랑도 배우잖아. 토지조사랑의 조사령의 평가. 일제가 뭐야? 무소유지, 공유지를 어때? 일제가 국유화했죠? 그래서 이 땅을 이 국유화한 회사가 뭐야? 이 국유화한 회사가 동양척식회사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게 동양척식회사야. 그래가지고 공유주의를 국유화하고 무소유주의를 국유화했어. 그럼 이 공유주의를 국유화하면은 농민들이 그래. 거기 공유주의에 농민들이 있었겠죠. 공유주의에 농민이 있겠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일제와 경찰에서 농민들 다 쫓아내고 농민이 저 400년 동안 여기서 먹고 해서 농사짓고 살아 왜 쫓아내요? 그러면 너 국가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너 토지 등기부에 네 이름 있어? 등기부 가져와봐. 없는데요? 네 땅 아니잖아, 엄마. 쫓아내는 거야. 이게 동양적. 이게 폭력적이라는 거야.